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국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낮은 곳 전남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의료 취약지가 가장 많은 곳도 전남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취약지란 지역 주민의 30% 이상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전남 22개의 시군 가운데 17개가 포함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도시와 농촌의 의료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1차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병의원 적자가 심해서요. 병원 유지도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 기준에 맞춰 있는 시설 설치 기준 때문에 1차 병원에서는 응급치료를 하고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보건의, 공공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도 절실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 속에 죽어가는 국민이 나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전남도와 순천대, 순천시 관계자들이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자리를 했습니다만 공모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만 됐습니다. 정치권의 협치와 협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치열하게 대안을 찾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 코너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이어집니다. 네,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 방침에 대해서 전남 동서부 지역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김영록 지사가 순천을 방문해서 노관교 시장, 이병훈 순천대 총장 면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내용 살펴볼까요? 네, 어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순천 전남 동부청사를 찾아 노관규 순천시장과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 정병혜 순천시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모 방식을 통한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나 시의회, 순천대학교 모두가 전남도의 공모 방식을 통한 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미 천명한 상태여서 어제 김영록 지사의 순천 방문은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과 대학의 공모 방식을 설득하러 온 셈인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면담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실하게 확인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만난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의과대학 공모에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혜 순천시 의회의장 역시 공모 방식으로 의대 입지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김영록 지사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전남도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에 반발하고 있는 순천대 그리고 순천시, 시의회 입장 각각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김영록 지사를 면담한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은 언론을 통해 순천대학의 공모 불참 입장을 김영록 지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했고 전남도가 공모에 법적 권한이 없는데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서 공모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며 의대 유치 독자 신청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 역시 법률이나 행정, 정치적 문제가 다 걸려 있는데 전남도가 이를 무시하고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선정을 합의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역시 공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 역시 지난 12일 전남도가 정치적인 부담을 벗기 위해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며 반대한다는 건의안을 이미 채택했고 이 적법한 학교 설립 인가권을 가진 교육부가 입지를 직접 선정해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이번 면담에서 김영록 지사, 전남 동부 지역 정치권, 대학 견해 차이만 다시 한번 확인해 한 셈이 됐습니다. 김 지사의 공모 방식 강행 지금으로서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모방식 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지난 15일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박용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 의회의장을 면담했는데요. 목포대학은 공모방식에 일단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목포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 주민단체들에서는 이 목포 단독 의대 설립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 동서부 지역을 차례로 순회하며 공모 방식의 의대 설립을 설득했지만 결국 양 지역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셈인데요. 어제 순천 지역 면담 이후 전남도는 공모는 의대 설립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도민의 이해를 구해 계속 공모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전남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첫 만남이었는데 큰 틀에서는 전남 의대 유치에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계속 만나서 도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제 큰 틀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결국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남은 행보를 전남도의 행보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광양 지역구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광양시의회 소속 무소속 시의원들의 민주당 복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권양엽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동안 광양시 의회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해온 일부 시의원들의 복당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 의회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마 고략 금호 태인동이 지역구인 송재천 의원과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합 광영동이 지역구인 조현옥 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이 추진되고 있고 빠르면 이달 중에 이들 2명의 의원들이 민주당 복당계를 제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 이들 2명의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은 총선 이후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범야권의 재편과 지방자치 복원을 위해 탈당 인사의 복당 여부를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2명 무소속 의원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양엽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지역 일부에서는 이 권양엽 당선인 역시 복당을 적극 지원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 의회 정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2명이 합세하면은 13명, 13명이라는 절대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남은 한 명은 진보당 백성호 부의장입니다만 무소속 정인화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시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도 되겠습니다. 네, 복당 관련 언론의 예측에 대해 당사자인 송재천 조현옥 의원들은 모두가 언론을 통해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며 사실상 복당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2명의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면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시 의회는 정원 14명 중 1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시 의회는 현 부의장인 진보당 백성호 의원만 비민주당 의원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시장으로 당선되며 그동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2년 동안 호되게 견제를 받아온 정인화 무소속 광양시장의 입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이번에 복당이 추진되는 송재천 의원이 사선 의원이고 조현호 의원이 재선 의원이어서 이들이 민주당에 복당하게 되면 후반기 의회 원구선 과정에서 의장단 선거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역 일부 정치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식구가 늘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이 식구가 늘면 이 밥그릇 싸움이 자칫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식구가 늘었으니까 오순도순 식사하면 될 텐데 문제는 정치에서는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시 자원순환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3일동을 선정했어요. 네, 여수시가 관내 자원화 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었는데요. 3일동에 있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원을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어제 여수시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환경사업소가 운영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처리시설 등이 있는 3일동 여수산단 인근 기존 부지 인근을 입지 1순위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수시는 기존 소각시설의 내구 연한 도래와 2030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오는 29년까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갖춘 자원 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입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첫 단추는 깬 셈인데 앞으로 사업 추진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여수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선정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새로 들어설 소각장에는 하루 350톤 처리 역량을 갖춘 소각시설과 30톤 분량의 재활용 자동 선별시설, 하루 150톤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5월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후보지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접수해 접수된 의견의 종합 검토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관련 사업을 오는 2027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여수 주차장 관련된 민원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여천역, 여수 엑스포역 주차 민원에 이어서 오늘은 여수에 있는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 관련된 이야기인데 코로나 기간에 여수시가 무료 주차 시간 2시간으로 늘렸었거든요. 네. 올해부터 1시간으로 무료 변경하면서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다시 2시간으로 확대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이 여수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2시간 무료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했는데요. 최근 여수시의원 10여 명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시 무료 주차 2시간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수시 조례를 보면요. 현재 무료 주차 시간을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2시간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예. 여수시의회 임시회는요. 오늘부터 열렸고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오늘 22일 논의될 예정입니다. 예, 시간 변경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변경돼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도 있다고요. 네, 이 무료 시간 1시간 금액적으로 보면요. 1,200원입니다. 적은 돈이지만요. 1시간이 더 지원되면 이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또한 무료 주차 2시간으로 인해서 여수를 타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이 여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관광 활성화, 지역 주민의 편의,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네. 시민들은요.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원이 있냐 없냐로 이 시민들의 편의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예전처럼 2시간 무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나는 늘리면 좋아요. 우리는 공짜면 좋지. 왜냐면 이제 일을 보다가 1시간이면 좀 이제 촉박하기도 하고 2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일을 좀 더 여유 있게 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몇 푼 안 되지만 괜히 그것도 신경을 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 그 잔돈 푼에 좀 많이 또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불편함이 있죠, 사실 확실히. 잠깐 일을 보시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 군데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다 틈새에 넣어버리고 할 텐데 좀 이게 2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부러 찾아와서 주차하고 좀 여유 있게 일을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예, 근데 여수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제도가 바뀐 지 4달밖에 안 됐고 또다시 4달 만에 변경한다는 건 행정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행정 신뢰와 연간 7억 원 이상의 주차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또 공영주차장의 목적답게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무료 시간을 늘리면 주차장 회전율은 줄어들고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나 관광객은 한정적이 되면서 원래 목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로 인해 여수시에서는요. 무료 주차 2시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수시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여수시 일부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면적에 비해서 이용 차량이 많아서 이 무료 시간을 늘리면 그만큼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시간 무료 주차도 충분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1시간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수시가 이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또 너무 남발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2시간 또 꽉꽉 채워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를 생각하면 2시간이면 좋은데 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너무 이렇게 오래 놔두다 보면 잠깐 일 볼 사람들이 또 안 빠지더라고요.
또 차들이 많아가지고 급할 때 오면은 자리가 없어서 그냥 1시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그래요. 오후 피크 시간 되면 자리가 사실 없어요. 회전이 안 되니까 짧은 게 낫겠다 싶어요.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네, 몇백 원씩 나오잖아요. 뭐 종일 해도 5,000원? 그래서 좀 짧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회전을 하려면. 이 주차가 진짜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주차 시설 생활의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깊이 생각하면 이동권, 경제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주차 정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산업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인터뷰입니다. 관광 광고 비용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광고 비용은 말고도 무형에 대한 투자거든요. 근데 이런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금액을 씀으로 해서 우리 여수시가 또 홍보가 되는 효과도 저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부분이 행정이 미리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봐서 좀 주차장을 지을 때 크게 넓게 미래를 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주차장 증축이나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수요를 해소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머릿속으로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혼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 주차난을 해소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민들이 모쪼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정책, 주차 시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자,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나와 계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네, 여수도 지난 4월 13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하고 16일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추모 행사와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순천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해서 굉장히 좀 부러웠고요. 멋지더라고요. 네, 다양한 형식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또 역사의 기억들을 새롭게 좀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순천이 아마 새로운 모델을 줘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여수 YMC는 최근에 그동안 저희가 좀 취약한 것이 대학생 운동이 좀 취약했어요. YMCA는 어린이와의, 고교와의, 대학와의, 청년와의 이런 계층별 운동이 청소년과 청년 운동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잘 됐던 곳인데요. 예. 2000년에 들어서 이 청년 그룹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여수도 전남대 여수 캠퍼스 그리고 한영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좀 대학생 그룹을 만들어서 지역의 청년의 담론을 좀 건강하게 이끌어내는 쪽에 주력하려고 했는데요. 다행히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 나누자 해서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 좋네요.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여쭙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4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4.16 10주기를 어떻게 추모할 것이냐 순천 시민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가운데 이제 YWC 합창단, YMC 합창단, 6.15 통일 합창단 지휘자들이 모여서 저하고 이제 함께 그럼 416인 순천 시민 합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아주 작게 아이들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4.16을 좀 더 의미 있게 영화제, 음악회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북 콘서트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도 모임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지켰던 시민들이 책을 냈는데 그중에 이제 예은이 엄마가 그 19일 날 저녁 7시 순천 YMC 1층인 노플라스트 카페에 오셔서 같이 북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고 지난 이제 13일 음악회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것도 준비한 거지만 어린이 합창단부터 성인 합창단까지 뭐 갑진 합창단을 뭐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구나라고 했고 함께 추모하는 음악회를 하자고 하니까 그야말로 아마 이심전심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로 생각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시민들 모금으로 1,000만 원 넘게 이제 모아서 약간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1,000만 원 넘게 모아서 이번 행사 세월호 추모하는 이 전반적인 이 행사를 함께 치를 수 있었고 합창단이 한 315명, 그다음에 후원자들이 한 130명,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한 35개 단체. 그래서 현장에서는 약 1,000명 넘게 음악회가 좀 성황리에 끝났는데 너무 축제처럼 해버린 건 아닌가 좀 싶은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참여했던 시민들 모두가 다 함께 굉장히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모의 시간이었다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순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보니까 참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 김지연 리포터 오셔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예. 자, 주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다가 이번 주에 저희가 그 당선인 인터뷰들을 쭉 했거든요. 다음 주 총선 당선인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이어가겠습니다만 총선 과정 거치면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연합과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뭐 선거 메시지로도 바로 나오는 것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수 갑과 을 당선인들 선거 과정부터 공동 공약 제시하면서 협력을 강조했고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당정 협의회를 해서 뭐 시장님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겠다 셋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총선 직후에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 민주당 김문수 당선인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에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눴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요한 비례대표 당선인 국민의 미래죠. 거론하면서 당을 초월한 여야 드림팀을 구성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잘 이루어지고 무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 좋겠는지 오늘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총장님, 요 연합과 협력의 제스처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원래 정당은 지역이나 계층이나 아니면 또 자신의 지지 기반들을 다 다르게 가져가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동부 지역은 정당에 따라서 입장들이 좀 달랐던 측면이 좀 강해요. 네. 강하고 서부 쪽은 상대적으로 단일 정당대우지만 동부 지역은 정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뭐 같이 한다는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은 결국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뭐 정당을 초월해서 같이 만나서 정치가 만나서 이 문제를 같이 해답을 풀어나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고 저는 이것이 22대 4년 동안 함께 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고 좋고 또 여기에도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해 협조를 하고 또 시민사회에도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뭐 단일한 입장들이나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서 정당은 달라도 좀 같이 지역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자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총평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기존의 과정에서 놓고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협력과 연대를 많이 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여순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우리 지역의 소병철 의원, 그다음에 여수의 주철현 의원, 그다음에 김혜재 의원, 그다음에 서동용 의원이 일단 1차로 뭉쳤고 그다음에 순천 지역 출신들 국회의원들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하경 국회의원, 그다음에 박홍근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런 협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여순특별법을 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어요. 먼저는 민주당 내부 그리고 범민주야권 연합 내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번 어쨌든 국민의 미래나 국민의힘 같은 정권 심판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당이긴 하지만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과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이견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협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코어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대체적으로는 이 코어를 간사 역할을 하는 역할을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현재 그 노광규 시장이 지금 무소속인데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회 안에 있는 이 넓게 보면 전남 동부권, 짧게 보면 순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연대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그 역할을 노광규 좀 순천시장이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넓힐 필요 없이 여순특별법하고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이런 포커스로 뭔가 좀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또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수시도 그렇고 순천시도 그렇고 대관 업무를 보는 담당 공무원들이 국회 근처에서 사무실을 두고 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좀 가시적으로 좀 필요하다. 말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당적인 협력과 그리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리고, 여수와 순천 정가에 하나씩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먼저 여수 김대희 총장님, 그 연합과 협력 참 좋은 가치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구의 세력이 여수 전역으로 떨쳐질 것 같은 그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수는 재선 국회의원과 또 지역적 기반이 약한 초선 의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뭐 재선 의원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모일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요. 사실상 저도 거기에 대한 우려는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적 기반이 약한 초선 의원이 뭐 무조건 이제 동료 의원들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여러 시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각각 을지역이 서로 지역구는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면 그 단위 내에서도 시의원, 도의원들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21대에서는 너무 좀 국회의원이 강압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현역 국회의원이 너무 강압적이고 상대적으로 시도의원들은 목소리가 뭐 줄어들었다는 목소리 있는데,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한다면 저는 개인이 혹은 또 다른 옆 지역구의 뭐 선배 의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먼저 좀 2주 단위, 뭐 10일 단위로 그 지역구 내에 시도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그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입장을 가져 나가는 나름대로 좀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역구를 운영해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할 거고요. 저도 우려해요. 이러다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당 독재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당장 뭐 다음 달에 있을 그 의장단 선거를 좀 놓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런 영역에서 정치가 해야 될 영역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영역과 시민사회가 해야 될 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좀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원칙을 저버리고 좀 내부 논의 없이 토론 없이 오히려 뭐 일방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북권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요. 결국 시민사회가 그 지역의 의제를 선정하고 지역의 의제를 주도해 나가면서 정치나 지자체가 좀 바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밑바닥에 그림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도 22대 국회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 과제도 동부 쪽의 시민사회도 좀 정례적으로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들,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정치나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제시해 주는 것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께는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내 순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좀 심각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소 고발까지도 이어졌던 내용인데, 연장선에서 순천시 의회도 이 얼굴 붉혔던 것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뭐 다 초당적인 협력과는 별개로 이 내부 갈등 마무리가 좀 우선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봉합되지 못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경선 과정에서의 그 소란스러움은 결국은 한 후보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버렸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몇 가지 거론한 문제들이 현재 불씨도 현재 남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선된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조금 중요한 과제로 일단 현재로 남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 호남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과연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골격을 좀 다시 갖추기 위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 내에서의 그런 틀을 만드는 과정들은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이제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반기 지방자치 그러니까 순천시 의회 의장단의 이제 회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 되고 의장 뭐 위원장 선출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의 그 민주당 내부의 소란스러움이 과연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김문수 당선자의 나름대로 역량이 좀 발휘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정당 민주주의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소란스럽다고 한다면 아마 시민들로부터 좀 외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 전남권 의대 신설입니다.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뭐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김영록 지사는 계속 그 안대로 하겠다. 법률 검토 다 마쳤고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자체 공모를 받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순천대학교는 공모에 응할 생각 없다라고 또 입장을 또 냈단 말이죠.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이고 동부, 서부, 뭐 도지사, 순천 지역 정치권, 지역 정치권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김대희 총장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당적 협력 없을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좀 그래요. 동부 쪽은 전남 동부 쪽에 80만 그 도민들은 김영록 도지사의 객관적인 심판, 심사위원장 역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순천대학교도 국립대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 심판의 역할 그리고 뭐 심사위원장의 역할을 도지사한테 맡겼을 때 이게 공정성이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상 동부 지역 80만 도민들도 그 입장이 근저에 있는 거고요. 서부 쪽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결국은 좋다. 도지사가 그냥 심판장 역할을 해주라. 우리 따라가겠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보면서 전남도가 그동안에 정부 전남 동부 지역본부 조직 구성할 때도 사실상 이 동부 지역 도민들한테 실망을 줬잖아요. 조금 후퇴했다는 네, 비판이 4개국에 있었죠. 한 500명 정도가 선거 공약이었는데 그냥 3개국에 350명을 확 줄여버린 거거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전라남도에 불신이 있지만 그리고 사실상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보면 여수도 각각 의뢰 분위기는 물론 이번에 이제 당선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남대 의대 여수 분원 이야기를 했지만 구 여천시 을지역구는 현실적으로 순천대 의대 문제를 찬성한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좀 모아내는 흐름이 있는데요. 저는 어떻든 원칙적으로는 서부하고 동부 지역에 같은 민주당이지만 결은 다르다. 그래서 좀 동부권 지역이라도 모여서 공동의 입장, 앞으로 50년, 100년 이후에 동부 쪽에 미래를 좀 보면서 정치적 논의와 협의들을 해나가는 원칙들은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좀 보는 거예요. 예, 뭔가 좀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순천 지역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선이 나왔고 개혁신당 천하람 그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의원이 이제 곧 되고 여기 뭐 인요한 비대위원장 역시 이제 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뭐 3명에서 초당적 협력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뭘 좀 기대하십니까, 김석 총장님? 일단 초당적 협력이 여기는 초당적이 말로만 맞잖아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말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그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의제는 말씀처럼 그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하나 포함될 건 여순특별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나와야죠. 이제 앞서 김대희 총장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공모 관련한 문제에 관련해서 도지사가 막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런 것이 사실 크게 울림이 없습니다. 이 동부권역에서는 뭐냐면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 그 공모 관련된 내용을 과감하게 이렇게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천대학교마저도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래 도지사가 계획하고 있던 공모 방식 자체가 이게 가지고 있던 원칙이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위해서 지금 당장 전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도지사를 찾아가서 설득해서 공모 문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전남 지역에 있는 의대 설립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협의해서 좀 나름대로 교육부와
정부를 설득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권한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는데 전라남 도지사가 이걸 공모해서 올린다고 한들 정부가 안 받으면 그건 또 어떻게 돼버릴 겁니까? 2년 뒤에 선거입니다. 괜하게 불씨를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아쉽고 또 하나는 여순특별법도 마찬가지예요. 여순특별법 개정에 전라남도가 앞장서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입장에 내세우고 있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왜 이렇게 동북권역의 중점으로 쏟아져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드니까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 행보에 대해서.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건재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와서 뭐 도지사한테 권한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두적 권한을 줬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대학교의 의대 신설은 교육부의 고유한 역할인 거고요. 그럼 교육부가 물론 이제 대통령의 뭐 내용을 좀 받아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뒤에 총리가 그 뭐 법적인 근거도 없이 뭐 도지사 보고 광역자치단체장 보고 정해서 가져오면 되겠다. 이건 기존의 룰이 아니었거든요. 교육부가 의대 신설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는 교육의 총책임을 지는 교육부가 대학하고 알아서 내용을 정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뭐 선수를 지도하는 감독도 하고 심판도 하겠다 이런 역할들은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도지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완장 찼다고 해서 좋아할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동안에 전남도 권역에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범소민 유치위원회도 구성을 했었어요. 1년 전에. 사실 동부 쪽은 다 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부권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동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좀 껄끄러운 NGO 단체들이나 아니면 뭐 순천대학교 출신들은 무조건 빼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서부권 중심으로 중부권 중심으로 구성을 했던 그런 불신도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객관적인 룰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오히려 전라남도는 교육부나 대학을 좀 지원해 주면서 어떻든 이게 대학과 교육부가 좀 이 문제를 좀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잠시만 제가 좀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뭐 몇 주째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의 주제 방향이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동부 지역 정치권은 어떤 연합 협력의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은데 김석 팀장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남 지금 우리 동부 권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그리고 당선자들이 전라남 도지사를 한번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게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민생토론회에서 가장 의대의 근접한 것까지 가게 한 것은 전라남 도지사였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기타 질문 안에서 의대 설립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치기 위해서라도 또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당선자들이 함께 도지사들을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왜 이 일을 통해서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협력 구조도 만들고 그리고 여순특별법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제 설정이 좀 들어가면서 협의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연합이나 협력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에 가장 중요한 시점 내지는 사건으로 꼽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생기면은 연합이 더 이상 어렵겠는데? 라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두 가지 문제예요. 전남 의대도 포함이 될까요? 네, 전남대 동북권의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세 개 권역의 국회의원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이 모임은 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순사건 특별법 문제, 진상규명에 대한 이 특별법의 개정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만나도 의미 없는 자기 목소리만 내는 행태가 될 거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순천 출신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실효적인 내용을 준다면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끼리 지역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협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순천대학교 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순특별법도 이미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서약을 현재 받은 바 있고 그다음에 이번
정책과 공약이 없는 가운데서 여수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으로 현재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실증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협의체의 간사 그렇죠. 역할. 그다음에 주철현 의원은 재선이기 때문에 본인 중심으로 이 일을 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재선 중심으로 잘 그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반면에 이 세계권에 오랜만에 뭉쳐서 진행되는 이 협의 구조가 뭐랄까 조금 깨지지 않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했던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자나 개혁신당 그다음에 인요한 뭐 당선자까지 함께 포함돼 가지고 지역 현안 문제를 다룬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몇 개월 이후에 물론 이제 올 연말 안에 중요한 것은 다 결정이 되겠죠. 20일에. 그러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 동북권 지역의 의원들이 모이지 않거나 현안 문제에서 관심이 없다면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사실상 여수 사건 특별법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상황들을 좀 보면서 언제든지 전남 동부 쪽의 시민사회하고 함께 갈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많은 비례대표 지지 의석을 얻었거든요. 호남에서는 45% 네. 가깝게. 이건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대선과 또 차기 총선을 놓고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동북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동북권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동북권 지역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가져갈 거다. 긴장하고 대응 잘해야겠네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정치적 구조로 놓고 보면 그런데 저는 좀 이제 실증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두기 위한 노력들이 전남 동북권역에 있는 의원들이 좀 하면 자연스럽게 이 특별위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여순특별법 개정을 위한 뭐 민주당 내의 특별위원회도 좋고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사무실도 두고 사무처 직원을 둔다고 하면 이 아나운서가 이용선 아나운서 이야기했던 연대와 협력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어집니다. 근데 개별 의원들에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의원들은 각각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주도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간사 역할도 하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둔다거나 이런 방식의 또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이용선 아나운서가 연대 협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연합 협력의 이제 구체적인 모양새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뭐 특별위원회 혹은 뭐 협의체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요 이야기 마저 좀 더 하고 끝내면 좋겠거든요. 네. 뭐 간사 역할 뭐 어떤 방식의 모양새여야 모두가 만족하고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협의체겠습니까? 저는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가요? 그렇죠. 저는 일단 여수 순천 광양 시장협의회가 먼저 구성되고 이 시장협의회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한 후 워크숍도 좀 개최하면서 주요한 쟁점과 의제를 뭐 10대 의제를 좀 선정해가지고 이 의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 과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루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걸 지금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그러니까 개원하기 전에요. 당선자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특별회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과 연관된 특별회를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입법 조사원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연대 협력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거고 왜냐하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 국민의힘에 개혁신당에 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조국신당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위원회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김대희 총장님 같으신 분들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여순광 행정협의회는 있어요. 세계 그 시장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논의의 깊이라든가 이 내용들이 좀 약해서 문제였는데 저는 초선 의원들 의혹이 있을 때요. 저는 항상 동북권 지역은 자치단체하고 같이 만나야 된다 보거든요. 같이 만나서 공동 논의하고 합의 보고. 왜냐하면 다른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요. 어떻든. 뭐 이거 필요하면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필요하면 초청해서 협력도 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세계 여순광 시장님들의 이 행정협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에 관계없이 뭐 시장님들이 논의가 되면서 국회의원 항시 이 자리에 좀 모셔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이 틀로 시작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특별하게 좀 더 언급을 하면은 이런 여순광 행정협의회가 자발적 자치 모임이 아니라
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뭐 입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좀 출발한다고 한다면 이 느슨한 그 여승광 그 행정협의회도 조금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게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같습니다. 뭐 특히 동부 쪽은 공동 입법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런 측면 속에서 저는 같이 해야 되고 만나면 결국은 뭐 정은박람회, 선박람회 티켓 팔아주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같이 해야죠. 해야 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논의가 들어가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 별도의 그 특별 팀들을 만들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무원들, 정당의 관계자들, 또 필요하면 시민사회나 학계의 전문가들이 그 문제에 좀 도움을 주면서 좀 거기 가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다만 친목 모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주 YMCA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가 또 다 흘렀어요. 주말인데 주말 충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타임의 Without You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